제발, 제발 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한 난자의 절규는 비어있는 저택의 벽에 메아리처럼 번졌다. 부와 성공으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울 강남 한복판 호화로운 대저택 안에서 단 한 명의 딸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나 딸은 세상과 단절된 채 눈을 감은 듯한 침묵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어떤 전문가도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 한쪽에 거대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3층짜리 대저택이 있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관은 화려했지만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고요와 어둠이었다. 이 집의 주인인 한성우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언론이 주목하는 인물이었고 농업 수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였다. 그러나 5해 전 아내가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곁에는 이제 어린 딸 한예은만이 남아 있었다. 의사들은 예은이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단정지었다. 시신경이 발달하지 않아 빛을 감지할 수 없다는 진단은 성우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아내를 잃은 직후 다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그에게 새겨진 것이다. 성우는 사회와 거리를 두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언론에 등장하고 해외 출장을 다니며 사람들 앞에 서던 그였지만 이제는 집안에 틀어박힌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사람들은 그가 평화를 찾기 위해 은둔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오직 딸 하나만을 위해 숨쉬듯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예은의 침묵은 성우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으며 장난감에도 무관심했다. 유일하게 하는 행동은 거실 창가에 앉아 창문 너머의 바람을 엿기는 것뿐이었다. 그때조차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과연 이 아이는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까? 내 목소리를 기억하기는 할까? 그는 매일 아침 규칙적인 일과를 이어갔다. 직접 예은의 옷을 갈아입히고 식탁에 앉혀 죽 같은 음식을 떠먹였다. 때로는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꽃향기를 맡게 했고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같은 반응 혹은 무반응이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정도. 그것이 성우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조각이었다. 밤이면 그는 아이의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그림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색과 모양을 설명했지만 예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끔은 자신이 무의미한 연극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책을 덮고는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아가야. 아빠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는 아이의 귓가에 속삭이듯 사과를 반복했다. 성우의 외모에는 세월보다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불과 42에 불과했지만 회색으로 물든 수염과 무겁게 내려앉은 어깨는 쉰을 넘긴 사람처럼 보였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겼고 회사 일도 대부분 다른 이들에게 맡겼다. 하루의 전부는 예은이었다. 아이가 잠든 순간조차 그는 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다. 침대 곁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그것이 유일한 삶의 증거인 양 버텼다. 그 거대한 저택에는 몇 명의 오래된 직원만 남아 있었다. 그들도 주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들조차 가끔은 조용히 속삭였다. 예은이 밤에 작게 허밍을 하거나 매일 같은 인형을 꼭 껴안고 잔다는 이야기. 그런 사소한 순간마저 성우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딸이 눈을 마주치길 원했고 목소리를 들려주길 바랐다. 그의 절망은 곧 죄책감으로 이어졌다. 아내의 죽음, 예은의 장애, 모든 것이 자신의 업보처럼 느껴졌다. 사업 확장에만 몰두했던 과거의 선택이 혹시 딸에게 저주처럼 돌아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종종 밤늦게 거실 한가운데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향해 속삭였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학 논문을 찾아 읽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에게 연락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매번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의료진조차 희망은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다. 그때마다 성우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 아이가 살아 숨쉬는 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의 삶은 거대한 집안에서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이었다. 화려한 가구와 넓은 복도는 가족의 부재를 더 크게 부각시켰다. 아이방 옆에는 한때 아내가 직접 꾸몄던 아기방이 있었다. 벽에는 아직도 동물무늬 벽지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 흔들을 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성우는 그 방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가끔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볼 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 방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추억이자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다. 예은은 그 방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세계에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성우는 그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다. 아이는 세상과 연결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자신조차 그 벽을 허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희미한 희망을 붙잡았다. 어쩌면 언젠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 하나로 그는 매일을 버텼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 집의 운명을 바꿔놓을 인물이 나타나게 된다. 저 아이는 원래 저래.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못 본다잖아. 이웃 아주머니의 낮은 목소리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선명하게 들렸다. 집안에서 장난감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앉아있던 예은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향한 시선이 따갑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공기 속에 섞여 있는 불편한 떨림은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거실을 가로질렀다. 성우는 예은의 식탁 자리에 죽을 누우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은아, 조금만 더 먹어야 해. 그래야 힘이 난단다. 예은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움켜쥐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허공을 향했지만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성우는 딸의 작은 손을 덮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침묵은 그에게 매일 같은 벽처럼 다가왔다. 식탁 건너편 하녀가 조용히 접시를 치우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집에 몸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인 부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이 집의 공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심을 짓누르는 듯했다. 점심 무렵 성우는 잠시 딸을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 회사와 통화했다. 예은은 작은 인형을 매만지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벽을 넘어왔다. 근처 국제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이 한창이었다. 공이 튀는 소리, 휘파람, 아이들의 웃음. 그 소리에 예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달싹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웃음소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다. 예은의 손가락은 인형 귀를 꼭 쥔 채 흰빛이 돌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가사 도우미가 그려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말했다. 네, 학원비 많이 든대. 그래도 우리 애는 영어 학원 다녀야 하잖아. 남들 다 보내는데 우리만 빼면 안 되지. 그 말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갔지만 예은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한다. 어린 마음에도 선명히 느껴지는 소외감. 눈을 볼 수 없는 대신 세상의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저녁이 되자 성우는 오랜만에 친한 지인의 초대를 받았다. 그는 거절하려 했지만 지인은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라며 강건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은을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밝은 조명과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에 예은은 몸을 움츠렸다.
식탁 위에는 색색의 음식이 놓였지만 그녀의 눈앞은 여전히 공허했다. 주위 아이들은 반짝이는 포크와 나이프를 장난감처럼 흔들며 웃고 떠들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른들의 시선이 곧 예은에게 옮겨왔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안타깝네. 저렇게 돈이 많아도. 성우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삼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예은은 공기의 변화로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식탁 밑으로 손을 감추고 조용히 떨기 시작했다. 억눌린 공포가 작은 체온으로 번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딸을 차에 태우고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최신 가요가 흘러나왔다. 노랫말 중 빛을 향해 달려가라는 가사가 흘렀을 때 성우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룸미러로 딸을 바라봤다. 예은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창문에 기대고 있었다. 얼굴은 차가웠지만 입술은 아주 작게 움직였다. 마치 따라 부르려는 듯. 그러나 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빛을 향해 달릴 수 없는 닫힌 공간이었다. 며칠 뒤 성우는 예은을 데리고 한 번 더 병원을 찾았다. 새로 부임한 소아 안과 의사는 차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담담히 말했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뇌와 신경의 문제라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라도 작은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기대를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망치처럼 성우의 가슴을 내리쳤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예은은 의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의미를 전부 이해하진 못했지만 자신이 가망 없는 아이로 불리고 있다는 건 직감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밤이 깊어졌다.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성우는 거실에서 서류를 펼쳐놓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시계를 초침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방 안 예은은 이불을 덮은 채 혼잣말처럼 입술을 달싹였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바람 소리에 묻혔다. 그러나 그 속에는 누구도 모르게 쌓인 두려움과 갈망이 담겨 있었다. 나도 웃고 싶다. 나도 불빛을 보고 싶다. 나도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싶다. 그러나 곧 침묵이 찾아왔다. 아이의 작은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그 심장은 세상의 벽에 가로막힌 채 홀로 버티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은 창밖에서 반짝였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다. 부와 권력의 상징인 집안에서 한 아이의 눈동자는 끝없이 닫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이 무너진 집안에 조용히 발걸음을 들이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만남은 곧 이 집을 흔들고 세상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쟤는 항상 조용하잖아. 뭘 해도 반응이 없어. 아이들의 속삭임은 교실 칸가를 따라 흘러갔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소리와 섞여 들어왔지만 그 목소리는 예응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그녀는 교실 구석,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책 모서리를 더듬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심장이 콕콕 찔리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예은은 아버지 성우의 결정으로 특별 보조교사가 있는 작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지만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 없는 교육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언제나 미묘한 선이 존재했다. 아침 조회 시간, 교사가 출석을 부를 때마다 아이들은 힘차게 대답했다. 네! 하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예은의 차례가 되면 교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답했지만 누구도 그 대답에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투명한 벽이 그녀와 아이들 사이에 서 있는 듯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간식을 나누거나 휴대폰을 꺼내 게임을 했다. 예은은 가만히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기만 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입술 끝이 작게 흔들렸다. 나도 같이 웃고 싶어. 나도 저 대화 속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움이 더 컸다. 혹시 다가갔다가 왜 왔어? 라는 말이라도 듣는다면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미술 시간이 되었다. 교사는 색연필을 꺼내며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를 화려한 색으로 채워나갔다. 이건 우리 집 강아지야. 나는 바다를 그릴래. 웃음과 이야기 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웠다. 예은 앞에도 도화지가 놓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의 거친 감촉을 느끼며 연필을 잡았다. 그러나 무엇을 그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눈앞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도 뭔가 그리고 싶어. 하지만 내가 그린 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 옆자리 아이가 무심히 말했다. 쟤는 그냥 낙서만 할 거야. 어차피 못 보잖아. 그 순간 예은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연필을 도화지 위에 세게 눌렀다. 검은 선이 뒤엉켜 종이를 채웠다. 눈물이 떨어지려 했지만 꾹 참았다. 입술을 세게 깨물며 억지로 감정을 삼켰다. 집에 돌아온 저녁, 성우는 딸의 가방 속에서 구겨진 그림 종이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뒤엉킨 선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성우는 조심스레 물었다. 예은아, 이건 뭘 그린 거니? 예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성우는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딸을 안아올리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빠는 네가 뭘 그렸든 다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예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아빠,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어. 나도 잘할 수 있다는 말 듣고 싶어. 그러나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학교 체육대회가 열렸다. 운동장은 아이들의 웃음과 환호로 가득했다. 줄다리기, 계주, 축구, 모두 땀을 흘리며 뛰어다녔다. 예은은 교사 옆에 앉아 있었다. 햇볕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다. 대신 발끝으로 흙을 문지르며 마음을 달랬다. 그때 옆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회장님 딸이라잖아. 저렇게 큰 집에 살면서도 불쌍하네.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아이가 저러니. 말끝은 낮았지만 예은의 귀에는 선명하게 박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가락이 굳어져 가방끈을 꼭 쥐었다. 성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다. 딸을 보호하려고 세상과 단절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게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예은은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달리고 싶어.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갈망이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다는 작은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택의 불은 하나둘 꺼져갔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창밖에서 반짝였지만 방 안은 깊은 고요에 잠겼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한 아이의 가슴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두드리고 있었다. 언젠가 나도 빛을 볼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의 웃음 속에 함께 설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쟤는 다르게 태어난 거잖아. 괜히 신경 쓰지 마. 교실 뒷자리에서 들려온 속삭임은 분명히 작은 목소리였지만 예은의 귀에는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으나 손끝은 책 모서리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구겨질 만큼 그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학교가 끝난 오후 아이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학원으로 향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다들 가방 속에서 학원 교재를 꺼내며 자랑하듯 이야기했다. 우리 엄마가 이번에 미술학원도 등록해줬어. 와, 대박이다. 나도 가고 싶다.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예은에게는 벽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그들 곁에 서 있었으나 아무도 그녀를 향해 말을 걸지 않았다. 입술을 달싹였다가 이내 닫았다. 나도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어. 나도 색을 배우고 싶어. 그러나 그 바람은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저녁, 성우는 딸을 위해 또 다른 치료법을 찾아냈다며 인터넷에서 출력한 자료를 들고 와 말했다. 예은아, 이번엔 해외에서 개발된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이래. 우리도 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희망을 가장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은은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문 너머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곰 인형을 끌어안았다. 성우의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다. 대답 없는 침묵이 이어지자 성우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졌다. 아빠는 널 위해 뭐든지 할 거야. 그는 다시 한번 다짐처럼 말했지만 그 다짐이 닿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음악 수업 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합창 연습을 시켰다. 반주가 울려 퍼지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웠다. 맑은 고음과 힘찬 합창. 그러나 예은은 입을 다문 채 앉아 있었다. 옆자리 아이가 속삭였다. 쟤는 노래 못 부르잖아. 어차피 들을 사람도 없고. 그 말은 낮았지만 예은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다.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으나 입술이 작게 흔들렸다.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틀린 음을 내면 모두가 웃을 것 같았다. 가슴은 터질 듯 뛰었지만 목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선생님이 지휘를 멈추고 말했다. 예은이도 목소리 내보자. 할 수 있지?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교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예은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손끝이 떨리고 몸은 작아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공기 속에서 부서졌다. 너무 작은 소리라 아무도 듣지 못했다.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칼날처럼 예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마를 책상에 바짝 붙였다. 귀 속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나도 노래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집으로 돌아온 길,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성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룸미러 너머로 보이는 예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꺼풀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간 예은은 곰 인형을 껴안은 채 속삭였다. 나도 노래할 수 있는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녀의 속삭임은 금세 눈물에 묻혔다. 아무도 듣지 못한 목소리. 그러나 그것은 분명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외침이었다. 주말 친척 모임이 열렸다. 오랜만에 모인 어른들은 화려한 옷차림과 웃음으로 식탁을 채웠다. 예은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삼촌이 농담처럼 말했다. 형,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저런 일이? 하늘은 참 불공평해. 순간 성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대신 억지로 술잔을 들어올렸다. 예은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 어른들의 웃음 속에 자신이 화제가 되었다는 건 직감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움츠려들었다. 나는 모두에게 짐인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그날 밤 예은은 이불 속에서 흐느꼈다. 아버지가 다가와 등을 토닥였지만 그녀는 몸을 더 세게 말아올렸다. 괜찮아 라는 위로가 오히려 더 아프게 파고들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예은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늘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보지 못했고 그녀는 세상에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작은 갈망은 꺼지지 않았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도 한 번쯤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 희망은 아주 작았지만 여전히 예은의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불빛이 앞으로 닥쳐올 진실을 마주할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쟤는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나아. 괜히 말 걸면 분위기만 어색해져. 쉬는 시간 교실 한쪽에서 흘러나온 아이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예은의 귀에 꽂혔다. 그 말은 웃음 섞인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심장에는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지만 속눈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접시와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급식 아주머니들의 분주한 발걸음, 그리고 군데군데 터져나오는 장난기 어린 웃음. 예은은 줄 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 쥔 식판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앞줄에 서 있던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애는 맨날 혼자 먹더라. 그러니까 같이 앉아도 대화가 안 되잖아. 그 말에 예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고개를 더 깊숙이 숙여 아무렇지 않은 듯 가장했다. 식판에 음식을 담아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자리를 찾았지만 이미 테이블마다 웃음과 대화가 가득했다. 빈자리는 있었지만 그곳에 앉을 용기가 없었다. 결국 구석 가장자리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밥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씹을 때마다 목이 메이고 삼킬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지만 귀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 웃음은 즐겁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그곳에 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선명히 보여주는 잔인한 배경음 같았다. 방과 후 아이들은 또다시 무리를 지어 학원으로 향했다. 알록달록한 가방, 손에 쥔 아이스크림, 끊이지 않는 대화. 그들의 뒷모습은 활기차고 빛나 보였다. 예은은 혼자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어깨에 걸친 가방은 작았지만 그 무게는 세상 누구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을 때 옆에 있던 또래 아이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며 중얼거렸다. 아, 이기면 엄마가 새 휴대폰 사준대. 그 말은 예은의 귓속을 스쳤다.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부러움이 고개를 들었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슬픔으로 덮였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다.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성우는 딸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예은아, 오늘은 학교에서 어땠어? 예은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대답 대신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딸의 침묵이 익숙해졌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저녁 식탁에서 성우는 억지로 화제를 꺼냈다. 내일은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그러나 예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움직였지만 음식은 거의 줄지 않았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웃을까? 어떻게 해야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 밤이 되자 예은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다. 강남거리는 여전히 화려했다. 불빛이 가득한 도로,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반짝이는 간판. 그러나 그 모든 풍경은 그녀와 상관없는 세계였다. 손에 쥔 인형귀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나도 저기 가고 싶어. 나도 웃고 싶어.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바람에도 묻혀버렸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녀의 외침은 스스로의 가슴에만 메아리 쳤다. 주말, 성우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외출을 했다. 대형마트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였다. 카트 가득 과자를 담는 아이들, 부모와 손을 꼭 잡고 뛰어다니는 모습. 예은은 아버지 옆에부터 조용히 걸었다. 주변의 아이들이 밝게 웃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 굳어졌다. 눈동자는 여전히 공허했지만 입술은 작게 떨렸다. 나도 저렇게 웃고 싶다. 나도 손을 잡히고 싶다. 과자 코너에서 어떤 아이가 소리쳤다. 엄마, 이거 사줘. 엄마는 웃으며 과자를 카트에 넣어주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예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겼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성우는 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카트에 과자 하나를 더 담았다.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딸을 힐끗 바라보았다. 예은은 창밖을 향해 앉아 있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속눈썹 아래로 눈물에 살짝 번지고 있었다. 성우의 가슴은 먹먹하게 조여왔다. 그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저 라디오를 껐을 뿐이었다. 차 안은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밤, 예은은 다시 고민형을 껴안고 속삭였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누구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녀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소리, 그러나 가장 간절한 외침. 그날 이후 예은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분주했지만 그녀의 세계는 고요하고 차갑기만 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다. 언젠가 나도 빛을 볼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불빛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곧 그 불빛은 예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진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괜히 힘들게 억지로 시키지 마요. 저 아이는 어차피 못 따라가잖아요. 교실 뒤편에서 들려온 보조교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은의 가슴에는 또 하나의 상처로 새겨졌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은 공책을 꾹 눌러 하얀 종이가 구겨질 정도였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과 말소리로 가득했다.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자. 우리 엄마가 새 옷 사줬어. 아이들의 자랑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 사이에 앉아있던 예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는 대화 속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지만 입술은 닫혀 있었다. 나도 말하고 싶다. 나도 친구들처럼 자랑할 게 있었으면. 하지만 그녀가 꺼낸다면 돌아올 반응이 두려웠다. 급식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뛰어다녔다. 어떤 아이가 부딪히자 다른 아이가 소리쳤다. 암 못 보고 다니냐? 순간 예은의 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을 향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앞을 못 본다. 그 말은 곧 나잖아. 집으로 돌아온 저녁, 성우는 책상에 가득 펼쳐진 의학서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해외 논문을 출력해오며 희망을 걸었다. 예은아, 여기 보니까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대. 아빠가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나 예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 곁에 앉아 곰 인형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손가락 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예은아, 아빠는 네가 웃는 걸 보고 싶어. 그게 다야. 하지만 예은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아버지의 다짐조차 삼켜버리는 깊은 어둠 같았다. 며칠 뒤 체육 시간이 되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줄넘기를 하며 경쟁하듯 숫자를 세어나갔다. 하나, 둘, 셋, 넷. 환호와 박수 속에서 예은은 구석에 서 있었다. 보조교사가 다가와 말했다. 예은아, 그냥 앉아 있어도 돼. 억지로 안 해도 괜찮아.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예은의 마음은 오히려 더 깊게 갈라졌다. 나도 뛰고 싶은데, 나도 줄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나 아무도 그 바람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눈동자는 공허하게 땅만 응시했다. 주말, 성우는 지인의 권유로 딸을 데리고 미술 전시회에 갔다. 전시장 안은 밝은 조명과 화려한 색채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예은은 아버지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걸었다. 눈앞에 펼쳐진 그림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색과 빛의 잔상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보이는 것 같다. 이게 색일까? 빛일까? 그러나 옆에서 들려온 아이의 목소리가 그 떨림을 짓눌렀다. 엄마, 저 언니 왜 눈이 저래? 쉿, 조용히 해. 엄마의 낮은 목소리까지 들린 순간 예은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눈꺼풀은 작게 떨렸고 입술은 파르르 흔들렸다. 마치 방금 느낀 작은 희망이 부끄러운 비밀처럼 짓밟힌 것 같았다. 그녀는 곧 아버지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나는 이상한 아이야. 나는 다르니까. 집에 돌아온 밤, 예은은 방 한가운데 앉아 곰인형을 끌어안았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도 색을 보고 싶어. 나도 빛을 알고 싶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곧 손등으로 닦아냈다. 울음을 들키면 더 연약해 보일까 두려웠다. 그날 이후 예은은 더 깊은 침묵 속에 갇혔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투명해졌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갈망은 살아있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목소리를 들어준다면 그 소망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 소망은 예은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쟤는 왜 늘 혼자 앉아 있는 거야? 같이 있으면 재미도 없잖아. 쉬는 시간 교실 한쪽에서 터져나온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지만 예은의 심장에는 뾰족한 바늘처럼 꽂혔다. 그녀는 연필을 꼭 쥔 채 노트에 무의미한 선만 반복해서 그었다. 종이는 점점 지저분해졌고 손끝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그날 수업 시간 선생님은 조별 활동을 지시했다. 책상을 모아 앉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묻어났다. 서로를 부르며 장난을 치고 웃는 모습은 교실을 환하게 했다. 하지만 예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을 때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저기, 나도 같이 해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 중 한 명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우리 인원 벌써 다 정했는데 미안. 그 순간 예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지켜봤지만 결국 다시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교실 한쪽에서 혼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점심시간 급식실은 여느 때처럼 시끄럽고 활기찼다. 예은은 조용히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들었다. 빈자리를 찾던 중 눈길이 한 무리에 닿았다. 그들은 서로 떠들며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다. 예은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지만 결국 구석 가장자리로 향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웃음소리가 가슴을 후격했다. 쟤는 항상 혼자잖아. 이상해. 예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뜨거운 국물의 김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삼키지 못했다. 목구멍은 막혀 있었고 가슴은 답답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방과 후 거리는 아이들 무리로 가득했다.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은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장난을 쳤다. 그 웃음소리는 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했다. 예은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버지는 억지로라도 대화를 시도했다. 오늘은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그러나 예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방과 후 거리는 아이들 무리로 가득했다.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은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장난을 쳤다. 그 웃음소리는 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했다. 예은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버지는 억지로라도 대화를 시도했다. 오늘은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그러나 예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는 새로운 치료법, 해외 의학 기사, 그리고 실험적 연구들을 하나하나 인쇄했다. 방 한쪽 책상은 이미 논문과 서류로 가득 차 있었다. 성우는 눈을 들어 딸을 바라봤다. 창가에 앉아있는 예은은 고민형을 꾹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손가락 끝은 떨리고 있었다. 성우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다. 예은아, 언젠가 네가 웃을 날이 올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러나 예은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아버지의 다짐마저 삼켜버렸다. 다음 날 체육 시간에 줄넘기 시험이 있었다. 아이들은 차례대로 뛰며 숫자를 세어나갔다. 25, 26,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고 줄을 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땀이 반짝였다. 그러나 예은 사례가 되자 교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보조교사가 다가와 말했다. 예은아, 그냥 앉아 있어도 돼. 힘들지?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예은의 가슴은 찢어졌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줄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쥐었지만 결국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자 예은은 창문에 기대어 밖을 바라봤다. 강남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가게의 간판은 번쩍했다. 하지만 그 모든 풍경은 그녀와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곰인형 귀를 매만지며 그녀는 속삭였다. 나도 웃고 싶어.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눈물이 고였지만 손등으로 재빨리 닦였다. 울음을 들키면 더 연약해 보일까 두려웠다. 일요일 아버지는 예은과 함께 교회로 나갔다. 봄바람이 부는 공원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부모들은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눴다. 예은은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의 아이들이 소리치며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작게 떠녔다. 나도 저렇게 뛰어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불려지고 싶다. 옆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웃자 예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숙여 표정을 감췄다. 손끝은 곰인형을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성우는 딸의 표정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도시락에서 주먹밥을 꺼내 건넸다.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렇게라도 딸 곁에 있고 싶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고요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예은은 곰인형을 품에 안은 채 속삭였다.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누군가 말해줬으면.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누구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녀 안에서 오래도록 눌려있던 간절한 외침이었다. 그녀의 침묵과 작은 바람은 여전히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그 갈망은 곧 예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불씨로 자라나고 있었다. 아빠, 나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 말은 예은이 처음으로 스스로 꺼낸 고백이었다. 조용히 흐르는 목소리였지만 성우의 귀에는 울림처럼 파고들었다. 오랫동안 차가운 어둠 속에서 갇혀있던 아이가 마침내 빛을 바라보며 내뱉은 문장이었다. 몇 해가 흘렀다. 강남의 저택안, 늘 무겁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공간은 이제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창가에는 햇살이 깊숙이 스며들었고 벽에는 예은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울퉁불퉁한 선, 서툰 색채,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그녀만의 이야기가 있었다.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켠이 뜨겁게 차올랐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늘 창문만 응시하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을 색으로 옮겨내고 있었다. 예르는 작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크레파스로 종이에 노란 빛을 덧칠하며 미소를 지었다. 눈동자가 여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빛의 방향을 더듬듯 천천히 손을 움직였고 선 하나, 색 하나마다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집중했다.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꽉 끼어 앉는 도피처가 아니라 곁에서 지켜봐주는 동반자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예은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느린 발걸음이었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다. 처음엔 호기심 섞인 시선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예은아, 이 색 뭐라고 생각해? 노란색? 서툰 대답이었지만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그 순간 예은의 얼굴은 붉어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감각, 인정받았다는 따스함이 그녀의 마음을 적셨다. 밤, 집으로 돌아온 예은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깥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멀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빛은 항상 있었구나. 내가 못 본 게 아니라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거야. 그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단단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성우는 뒤에서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좌절과 눈물, 끝없는 자책 속에서도 그는 아이 곁을 지켰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기다림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무거운 죄책감이 아니라 가벼운 해방감과 감사였다. 어느 날 지역 미술관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주제는 빛과 그림자. 그곳 한켠에는 예은의 작품 몇 점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아직 완벽하게 보지 못했지만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담아냈다. 전시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물었다. 엄마, 저 언니 눈이 조금 다르지 않아?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하지만 세상을 누구보다 특별하게 보는 거란다. 그 대화는 예은의 귀에도 닿았다. 순간 그녀의 입술 끝이 천천히 올라갔다.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전시가 끝난 뒤 예은은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걸어 나왔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스쳤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릿하게 남아 푸른 빛이 보였다. 아빠, 저거 파란색이지? 그래, 예은아, 파란색이야.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긴 세월의 고통과 외로움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 위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예은은 일기장에 짧게 글을 남겼다. 오늘 나는 또 다른 빛을 보았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은 사실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따스함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다. 펜을 내려놓은 순간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맑은 빗방울이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창밖을 비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창문 안에서 작은 소녀의 미소가 비친다. 그 미소는 서툴지만 확실한 빛이었다. 삶은 때로는 잔인할 만큼 어둡고 고독하다. 그러나 누군가의 작은 손길, 사소한 희생이 한 사람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져 새로운 희망을 밝힌다. 마지막 장면, 예은은 고민형을 하는 채 속삭인다. 고마워.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될게.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단 한 줄의 문장이 남는다. 작은 선의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서로의 빛이 된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삶을 함께 따라가며 그 안에 담긴 아픔과 희망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작은 손길, 사소한 따뜻한 시선이 또 다른 이의 삶을 바꾸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넨 작은 친절이, 우리가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